안녕하세요. 방문각 한식조리기능사 안정은 저자입니다. 외식 분야로 취업하시고자 하는 분들과 기존의 외식업 종사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효과적으로 시험에 대비할 수 있게 핵심적인 내용 정리를 했으니까요. 시험 합격뿐만 아니라 실생활에 도움될 수 있는 길잡이가 되길 바랍니다. 그럼 강의 시작해 보겠습니다. 개인 위생관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위생관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 식중독 위생사고를 예방할 수 있고요. 두 번째, 식품위생법 및 행정처분을 강화할 수 있고, 세 번째, 안전한 먹거리 제공으로 식품의 가치 상승, 청결한 이미지로 점포의 이미지를 개선할 수 있고요. 고객 만족을 통한 매출을 증진시킬 수 있고, 대외적인 브랜드 이미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해서 질병을 예방할 수는 있으나 치료는 하지 않는다. 요게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되니까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개인위생관리 기준 보겠습니다. 우리 식품위생법 40조. 식품 영업자 및 종사자가 모두 1년 이상, 1회 이상 1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아야 되는데요. 많이 아시다시피 보건증이라는 걸 발급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건강진단 1년에 한 번씩 보건증 발급한다는 거. 그리고 음식 조리를 하면 안 되거나 식품 영업일을 하면 안 되는 경우, 감염될 수 있는 질병들과 결핵 확진자, 피부병, 그리고 에이즈라고 하죠. 후천성 면역 결핍증, 그 다음에 전염이 가능한 보균자, 그리고 설사나 구토의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음식 조리를 하지 않는다.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으로 손 위생관리 보시면은 우리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중요시되는 손 씻기 방법들 나와 있으니까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합격 팁 나와 있거든요. 요거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은데요. 아주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뒤에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여러 번 나오는 부분인데요. 읽어보고 넘어갈게요. 식품 종사자의 가장 적절한 손 씻기 방법 어떻게 씻느냐 문제에서 아주 잘 나오는데요. 비누로 세척한 후에 역성 비누를 사용한다. 비누는 살균작용이 아니라 먼지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고요. 역성 비누는 세척력은 약하지만 살균력이 강하기 때문에 손 씻기 방법 일반 비누로 사용한 후에 역성 비누로 손을 씻는다. 뒷부분에서도 반드시 또 나오니까 읽어보세요. 다음으로는 개인 복장 위생관리. 자, 요거는 우리 조리기능사 필기시험을 보시고 난 이후에 실기시험 또 보시잖아요. 실기시험을 보실 때도 유익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꼭 한 번씩 읽어보셔야 됩니다. 실기시험을 대비해서라도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특히 요 시계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 제한 시간 내에 시험을 보는 거기 때문에 시계 착용하면 안 되나요? 여쭤보시는 분들 많은데 시계 착용하지 않습니다. 그거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작업장 위생관리도 가볍게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1번 문제를 한번 볼 건데요. 식품위생관리, 필요성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질병을 예방할 수는 있지만 치료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르지 않는다. 올바르지 않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6번 한번 볼게요. 손 씻는 방법. 손 씻는 방법은 식품 취급자의 손 씻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첫 번째, 팔꿈치에서 손까지 깨끗하게 씻는다. 두 번째, 비눗물은 흐르는 물에 충분히 씻는다. 세 번째, 역성 비누 원액을 몇 방울 손에 받아 30초 이상 문지르지 않고 흐르는 물에 씻는다. 네 번째, 역성 비누와 일반 비누를 함께 섞어 사용한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4번이 되겠죠. 함께 섞어서 사용하지 않고 일반 비누로 세척한 후에 역성 비누를 이용해서 살균한다가 되겠죠. 자, 다음으로 식품 위생관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품 위생관리에서는요, 이 미생물에 대한 부분이 굉장히 크게 중요합니다. 요거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지금 미생물은 곰팡이, 효모, 스피로에타, 세균, 니케차, 바이러스 이렇게 종류들이 굉장히 많은데 지금 나와 있는 순서는 미생물의 크기가 큰 것부터 미생물의 크기가 작은 순서대로 지금
나열이 되어 있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해서 곰팡이는 미생물의 크기가 가장 크고, 그 다음에 바이러스는 미생물의 크기가 가장 작다.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현미경으로만 관찰이 가능하다. 요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피로에타는 매독균과 관계가 있고, 또 리케차는 발진티푸스와 관계가 있다. 요렇게 요거만, 요 정도만 알고 계셔도 문제 푸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생물의 생육 조건 볼게요. 그럼 이런 곰팡이나 세균이나 뭐 이런 미생물들이 자라나려면 조건들이 있어야 되겠죠. 자, 영양소, 수분, 온도, 요 세 가지가 있으면 미생물이 잘 자라날 수 있는데요. 이거를 미생물의 3대 조건, 미생물의 생육 3대 조건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5대 조건이다 그러면 요 세 가지에다가 수소, 이온 농도와 산소까지 포함한 거는 5대 요소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또 이제 보시면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자, 수분 함량을 보겠습니다. 수분 함량의 15% 이하일 때는 세균의 발육이 억제되고, 수분 함량이 13% 이하에서는 곰팡이의 발육이 억제되고, 자, 미생물이 이용 가능한 수분의 비율을 수분 활성도라고 하는데, 이 수분 활성도의 순서, 세균이 가장 크고 효모, 곰팡이 순이다. 요거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온도, 저온에서 잘 자라면 저온균, 중온에서 잘 자라면 중온균, 고온에서 잘 자라면 고온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중온균은 질병을 일으킬 수 있는 세균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합격 팁 잠시 보고 가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대 조건은 영양소, 수분, 온도, 5대 조건은 pH와 산소를 포함한 것까지. 이렇게 다시 한번 체크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미생물에 의한 식품의 변질 볼게요. 변질이라고 하는 거는 적절하게 보관되어 있지 않은 식품이 이런 환경 요인으로 인해서 성분이 변화돼서 영양소가 파괴되거나 향기나 맛이 손상되는 거. 즉 다시 말해서 식품 본래의 특성을 잃게 되는 거. 우리 뭐 음식이 변질됐다, 상했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자, 그럼 그런 변질의 종류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변질도 긍정적으로 이제 변질되는 게 있고 부정적으로 변질되는 게 있습니다. 자, 먼저 부패는요. 단백질을 성분으로 하는 식품이 유해한 성분으로 변하는 거. 상한 거죠, 말 그대로. 변폐는 단백질 이외에 당질, 탄수화물이나 지방이 미생물에 의해서 변질되는 것. 산패는 지방이 말 그대로 변질되는 것. 근데 이제 발효는 좀 다르죠. 요 부패, 변폐, 산패랑은 좀 다르게 발효는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뭐가 있냐면 김치, 막걸리, 뭐 요구르트 등이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부패는 단백질을 유해한 성분으로 변질시키는 거, 변폐는 당질과 지질을 변질시키는 거, 산패는 지방을 변질시키는 것, 발효는 유익한 물질을 만들어서 생기는 현상. 이렇게 한 번씩 보시고요. 자, 식품이 그럼 부패되는 판정, 지수가 있어요. 검사. 어떤 검사들을 하냐면 관능 검사, 생균 검사, pH, 트리메틸아민, 휘발성 염기질소, 히스타민 등이 있는데 여기서 생균수 검사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생균수 검사를 보시면 되는데 1g당 10에서 7에서 8승일 때 초기 부패로 판정한다. 요게 이제 문제에서 식품 1g당 생균수 검사를 초기 부패로 판정하는 뭐 요거를 이제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될 수 있으니까요. 요것도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이런 미생물들을 관리하려면 이제 물리적인 방법들, 건조법, 냉각법, 가열 살균법, 뭐 다양한 뭐 종류가 굉장히 많잖아요. 그냥 가볍게 한 번씩 읽어보시면 이해는 잘 되실 거예요. 크게 어려운 뭐 단어가 없기 때문에 읽어보시면 이해는 빨리 되실 건데,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 별 3개가 있잖아요. 요게 아주 잘 나오거든요. 어떤 게 잘 나오냐면 살균법, 저온살균법. 여기서 이제 저온이라고 하는 거는 몇 도냐, 이거를 묻는 문제가 간혹 출제가 되니까 온도를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그 다음에 고온 단시간 살균법은 70에서 75도에서 15초에서 30초. 고온 장시간은 90에서 120도에서 60분 살균하는 것. 초고온 순간 살균법은 130에서 140도에서 1, 2초간 살균하는 것을 말하는데, 자, 여기 보시면은 종류, 우유 살균법. 우유를 살균할 땐 어떤 살균법을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저온 살균법, 고온 단시간 살균법, 초고온 순간 살균법, 요 세 가지는 우유 살균법으로 사용한다. 요거 온도도 알고 계셔야 되고, 우유 살균법을 하는 살균법 세 가지도 꼭 짚고 넘어가셔야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화학적 살균법 볼게요. 읽어보시면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염장법, 당연히 소금에 절여서 부패를 막는 방법. 당장법은 설탕, 그 다음에 산저장은 산을 첨가해서 이제 식품을 저장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시면요, 이제 소금에 절이는 거, 뭐 젓갈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설탕에 절이는 당장법은 이제 잼이나 젤리를 만들 때, 산저장법은 이제 피클이나 장아찌를 만들 때 사용하는 이제 살균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이제 가볍게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제 복합적 처리 방법 보시면 이제 CA 저장법이라고 있어요. 자, 이 CA 저장법이 뭐냐? 다른 거는 읽어보면 좀 이해가 좀 되실 거예요. 뭐 훈연법이면 훈연을 한다. 염건법이면 뭐 소금을 첨가한 후에 건조시켜서 저장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제 CA 저장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과일이나 채소는 시간이 지나면 스스로 호흡 작용을 하기 때문에 부패가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높이거나 산소의 농도를 낮추는 식의 인공적으로 말 그대로 조절을 해서 보관을 오랫동안 해줄 수 있는 이제 저장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일이나 채소나 달걀이나 곡류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저장하는 방법은 무엇이냐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CA 저장법, 가스 저장법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식품과 기생충병. 자, 여기 기생충 부분은요, 굉장히 시험에 잘 나옵니다. 매우 잘 나와요. 아예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먼저 채소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은 중간 숙주가 없습니다. 여기서 숙주가 무엇이냐? 특정 생물에게 기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숙주가 없는 기생충,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거는요, 기생충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회충, 요충, 편충, 구충 이렇게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험에 잘 나오는 요충이에요. 요충은 항문 주위에 기생해서 산란하는 기생충이에요. 그래서 집단으로 감염될 수 있는데, 우리 가족끼리는 속옷도 같이 입고 같이 집단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감염이 쉽습니다. 그래서 요충은 집단 감염, 그리고 항문 주위에 기생한다. 막 가려워요. 가려우면 이제 요충이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육류를 통해서 감염되는 기생충. 이거는 중간 숙주가 한 개예요. 한 개. 그래서 소를 생식하거나 돼지를 생식했을 때 몸 안에 기생충이 생길 수 있는데, 자, 무구조충은 소고기 생식했을 때, 그다음에 유구조충은 돼지고기를 생식했을 때, 그다음에 고양이를 또 생식했을 때는 톡소플라스마라는 기생충이 생길 수가 있어요. 자, 다음으로는 어패류. 중간 숙주가 2개입니다. 별 3개 나왔죠. 자,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자, 간흡충, 폐흡충 다 이제 기생충 이름들이라고 말씀드렸죠. 간흡충은 제1중간 숙주가 외우렁이, 제2중간 숙주는 민물고기. 저는 그래서요, 외울 때 너무 종류가 많으니까 앞에 글자만 따서 외웠거든요. 간외부 이렇게. 폐흡충은 페다게가 이런 식으로 외웠어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외우실 때 1 중간 숙주는 외우렁이, 제2 중간 숙주는 민물고기 이렇게 보면서 외우시면 좀 더 편하게 외우실 수 있습니다. 그 외울 때도요, 그냥 말로 이렇게 입으로 계속 말하면서 이렇게 말을 계속 하면서 소리를 내면서 외우면은 머릿속에 훨씬 더 잘 입력이 되실 거예요. 자, 이런 기생충은 당연히 날 것으로 섭취 않고 익혀서 먹는 게 좋겠죠. 그리고 분변은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안전한 화학비료 사용하는 거.
위생관리 당연히 철저하게 관리해야 되고 조리기구도 자주자주 소독한다. 읽어보면은 당연한 내용들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또 위생동물별 질병. 종류 너무 많은데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특히나 관련 질병은 너무나 생소한 질병들이 많기 때문에 다 외우기가 힘들어요. 자, 뭐만 보시면 되냐면요. 그나마 자주 출제가 되는 쥐 꼭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자, 쥐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는 질병들, 세균성 식중독, 패스트, 특히 패스트가 잘 나와요. 유행성 출혈열, 쯔쯔가무시증, 살모넬라, 발진열. 요거는 별표 쳐놨으니까 외우실 때 꼭 전체적인 질병들 다 외우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 다음으로는 살균 및 소독 방법. 이 소독도 많이 출제가 됩니다. 꼭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자, 살균 소독의 정의. 첫 번째 살균. 살균은 세포를 살멸시키는 것. 소독은 그냥 감염력만 없애는 것. 멸균은 무균 상태로 만드는 거예요. 균이 하나도 없어. 좋은 균, 나쁜 균 다 없어요. 방부는 부패를 방지한다. 그래서 소독력의 크기가 멸균이 가장 크겠죠. 무균 상태니까. 그 다음에 살균, 소독, 방부순이다. 요 크기. 가끔씩 한번 나와요. 문제에서.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살균 소독의 종류와 방법. 처리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고압진기 멸균법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고압진기 멸균법은 고압진기 멸균기를 이용해서 120도 정도에서 15에서 20분간 소독하는 방법. 아포를 형성하는 균까지 모두 다 죽여버리는 방법. 그래서 통조림 살균법으로 사용한다. 그래서 문제에서는요. 고압진기 멸균법은 몇 도에서 소독하는 거냐 또는 어떤 식품을 소독할 때 사용하는 거냐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압진기 멸균법 온도와 시간 그리고 어떤 식품인지 요거 체크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전에서 했던 우유살균법 여기서 또 나왔죠. 3가지 앞부분에서 체크하지 못한 우리 분들은 여기서 다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셔야 돼요. 자주 이렇게 문제에서 나오는 거는 빈도수가 높다라는 거니까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여기 또 나왔어요. 그죠? 다음으로는 이제 화학적 소독법 갈게요. 여기서도 이제 역성비누, 양성비누라고 하죠. 아까 손 소독 방법, 아까 잠깐 문제도 풀었었는데요. 강한 살균력으로 손 소독에 이용하는 소독법. 그 다음에 석탄산. 석탄산은요, 소독약의 살균력을 나타낸다. 또 오물 소독에 사용하고 지금 여기 석탄산 개수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많이 되진 않는데 이 석탄산 개수가 즉 소독약의 살균력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금속의 부식성도 있고 피부 점막에 자극을 준다. 손소독 같은 건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리고 크레졸 비누액도 오물 소독에 사용할 수 있고 생석회도 오물 소독에 사용할 수 있다. 요 정도만 보셔도 충분히 문제 푸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식품의 위생적 취급 관리, 취급 기준 볼게요. 요것도 우리 공부하시는 분들, 식품을 다루시는 분들 보시면은 아주 내용이 어렵지 않은 내용들, 이 정도는 상식선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들만 있으니까요.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자, 다음으로는 이제 식품 첨가물 나오는데요. 이 식품 첨가물도 외우는 게 굉장히 많아요. 암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부분은. 외우는 사람만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주 잘 나옵니다. 이때 식품 첨가물의 정의를 먼저 볼게요. 식품 첨가물은 식품의 제조, 가공, 조리 또는 보존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의해서 첨가하거나 더 넣어서 혼합하거나 침윤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식품에 사용하는 그런 물질들을 의미하는데요. 우리 식품을 구매하고 나서 이렇게 뒷면을 보면 식품 첨가물이 뭐뭐뭐뭐 들어가는지 다 나와 있어요. 그거를 사용하는 목적은 보존성을 향상시킵니다. 보존성은 말 그대로 방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게 해주고 또 영양적으로 부족한 거를 채워줄 수도 있고요. 기호도나 관능을 만족시키고 품질 향상 및 품질 개량의 목적으로 이 식품 첨가물을 넣는 거거든요. 자, 여기 먼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식품의 부패 및 변질을 방지하는 첨가물, 말 그대로 보존성, 보관을 오랫동안 하기 위해서 넣는 첨가물들이에요. 종류,
문제에서는요, 보존료가 아닌 것은 하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또는 이 보존료, 안식향사는 어떠한 식품에 사용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보존료의 종류, 그리고 사용할 수 있는 식품들 각각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요것들을 다 외우셔야 돼요. 너무 외우기 힘들지만 이걸 외워야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반드시 외워서 암기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산화방지제 볼게요. 산화방지제는 말 그대로 식품이 산화되는 거, 변질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넣는 첨가물인데요. 종류만 알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서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종류만 알고 넘어갈게요. 이 특징이나 용도는 그냥 가볍게 읽어만 보시고요. 산화방지제 종류, 비타민 C, 그 다음에 비타민 E, 부틸히드록시아니졸, 몰식자산 프로빌, 에리소르빈산, 요 종류, 요것들은 이제 산화방지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기 때문에 여기는 그냥 가볍게 체크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기호성 향상이나 관능을 만족시키는 첨가물. 자, 우리 그 조미료를 음식에 넣잖아요. 그죠? MSG라고 하죠. 자, MSG. 감칠맛을 주기 위해서 넣는 첨가물이고요. 자, 종류들 꼭 알고 가셔야 돼요. 글루타민산, 다시마, 된장, 간장에 넣는 거고요. 다시마, 된장, 간장에 있는 성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노신산, 가다랑어포, 호박산, 조개. 요거 되게 많이 헷갈리시는데요. 호박산 호박에 있는 거 아닙니다. 조개에 있는 그 맛난 맛. 그게 호박산이라고 보시면 돼요. 구안인산은 표고버섯 안에 들어있는 우리 건표고버섯 육수로 우려서 많이 쓰시잖아요. 그 안에 구안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감칠맛을 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감미료는 당연히 단맛을 주겠고요. 산미료는 신맛. 발색제는 이제 색을 보존하거나 선명하게 할 때 넣는 거. 그 다음에 착색료. 색을 복원하거나 색을 넣는 데 사용하는 거. 보통 뭐 사탕이라던가 음료수 같은 거. 요게 착색료 들어가요. 착향료, 향을 없애거나 향을 더 넣는 거. 표백제는 색을 하얗게 하거나 갈변을 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 요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발색제가 지금 뒷부분에 보면은 또 나와요. 근데 여기서 한번 좀 체크하고 넘어가 볼 건데요. 우리 그 뉴스에서도 우리 많이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발색제 문제가 많이 되죠? 육류 발색제. 어디에 많이 쓰냐면 그 통조림 햄이나 소세지 요런 데 많이 사용을 하는데 질산류라고 보시면 돼요. 아질산 나트륨, 질산 나트륨, 질산 칼륨. 육류 발색제입니다. 햄이나 소세지 돼지고기로 만드는데 익히면 하얀색 되잖아요. 근데 이게 햄이나 소세지 같은 거 사면은 핑크빛이잖아요. 색을 하얀색보다는 핑크빛이 더 먹음직스러운 색깔을 내주기 때문에 이 발색제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뒤 부분에 가면은 또 나오니까 다시 한번 또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품질 유지나 개량을 위한 식품 첨가물. 자, 여기서는요, 유화제만 보고 넘어갈게요. 유화제는 뭐냐면 계면 활성제라고 해서 물과 기름을 잘 섞이질 않잖아요. 근데 이거를 잘 섞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종류. 난황은 계란 노른자를 말하는 거예요. 계란 노른자에 있는 레시틴 성분이 유화제 역할을 해서 뭐를 만드냐? 마요네즈를 만들어요. 우리 마요네즈 만들 때 계란 노른자에 이제 기름을 첨가해서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때 난황의 레시틴이 유화제 역할을 해서 마요네즈를 만든다. 요 문제가 좀 잘 나옵니다. 이 난황이 어떤 성분이냐? 라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계란 마요네즈를 만들 때 어떤 성분이냐, 레시틴이냐, 뭐 난황이냐, 이 세 가지를 질문을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식품 제조 및 가공을 위한 첨가물. 자, 팽창제. 팽창제는 말 그대로 부풀게 하기 위해 넣는 첨가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포제는 거품을 없애낼 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콩을 물에 삶으면 콩물을 끓이잖아요. 그러면 거품이 생기죠. 그 거품이 너무 많이 나면 콩물이 다 넘치니까 그거를 없애거나 감소시키기 위해서 넣는 첨가물이 규소수지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시험에서 잘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것도 외우셔야 되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식품 사실 때, 두부 같은 거 사실 때요, 뒤에 첨가물 한번 보세요. 그러면 소포제 무첨가 뭐 이런 내용들이 가끔씩 있거든요. 그거는 이제, 이 소포제가 거품을 없앨 때 넣는 첨가물이구나 하고, 알고 계시면 돼요. 자, 그리고, 자, 다음으로는 조리 및 가공에서 생기는 유해물질. 여기서 이제 메탄올 볼게요. 메탄올은 주류를 발효 과정 중에 펙틴이 존재할 경우에 생성되는 유해물질인데,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실명이 될 수 있어요. 메탄올을 조리 과정 중에 사용했을 때 생기는 증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메탄올은 실명될 수 있다, 이렇게 그냥 연결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아크롤레인. 자, 우리 물은 100도 이상이 되면 펄펄펄 끓지만 기름은 어느 정도 온도가 되면 끓지는 않고 연기가 나죠. 그 연기가 나는 시점을 발열점이라고 해요. 이때 그 연기가 날 때 생기는 그 물질, 그게 아크롤레인인데 발암성 물질이에요. 우리 음식하는 사람들 암 많이 걸리잖아요. 그게 다 요런 이게 사소한 거에서부터 시작되니까요. 아크롤레인이 생기지 않게끔 조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유해 금속 볼게요. 유해 중금속. 요거는요, 병 이름이거든요. 유해 중금속과 병 이름을 연결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카드뮴에 중독되면 이타이병. 이거는 골연화증. 말 그대로 뼈가 연해지는 거죠. 수은이 중독되면 미나마타병. 다 일본에서부터 시작된 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납은 도자기를 통해서 노출되는 것. 주석은 통조림을 통해서 노출되는 것. 자, 여기까지만 보고 넘어갈게요. 요거는 이렇게 카드뮴에 중독됐을 때는 무슨 병이냐, 무슨 증상이 나타나냐, 이런 문제들이 나오니까요. 요거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빨간색으로 쳐져 있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식품 위생 관리에 관한 문제들을 한번 볼게요. 자, 미생물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것은 뭐라고 했죠? 가장 작은 것은 눈으로 볼 수 없는 바이러스라고 했죠. 자, 그럼 가장 크기가 큰 것은 곰팡이라고 했어요. 그죠? 자, 이렇게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다음 볼까요, 또? 자, 우유살균법 볼게요. 우유살균법. 우유살균법, 3가지가 있었는데 그 3가지 중에 한 가지 방법이에요. 70에서 75도로 15에서 30초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 이것은 고온 단시간 살균법입니다. 자, 또 그럼 우유살균법도 뭐가 있죠? 저온살균법 있죠. 저온은 60일에서 65도에서 30분간 가열하는 것은 이제 저온살균법. 얘도 우유살균법이에요. 다음으로는 또 초고온 순간살균법도 이제 우유살균법인데 이것은 130에서 140도로 1에서 2초간 소독하는 방법. 그래서 요 세 가지가 우유살균법인데 지금 문제에서 말하는 70에서 75도로 15에서 30초간 가열 처리하는 방법은 고온 단시간 살균법이다. 이렇게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더 풀어볼게요. 자, 18번 볼게요. 18번. 집단 감염이 잘 되고 항문 주위나 회음부에 소양증이 생기는 기생충. 기억나시죠? 바로 요충입니다. 요충. 그죠? 자, 그리고 한 번 더 풀어볼까요? 자,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 우리 소독약 할 때 봤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31번에 소독의 지표가 되는 소독제는 석탄산. 그래서 어떤 게 있었죠? 석탄산 개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것은 어디에 소독해요? 오물 소독이나 지저분한 것들, 오물 소독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특징이 금속이 부식될 수 있어요. 녹이 쓴다는 얘기죠. 이 특징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35번 한번 풀어볼게요. 보존료의 목적. 보존료는 방부제라고 했어요. 방부제의 목적은 뭘까요? 말 그대로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거죠. 자, 산도조절제는 이제 산미료가 할 수 있고요. 산미료. 자, 그 다음에 산화에 의한 변폐 방지는 산화방지제. 산화방지제는 비타민 C, 비타민 E, BHT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 다음에 영양소를 가공 과정에서 파괴되는 영양소를 보충할 수 있게 넣는 첨가물은 영양 강화제가 있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미생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해서 오랫동안 보관한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풀고 다음 작업장 위생관리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